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버튼만 누르면 달러가 쏟아지는 나라지. 2026년 3월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 앞에서 비웃으며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14조 원의 청구서를 던지며 미군 철수를 협박했습니다. 워싱턴은 승리를 확신했고 30년 분석관인 저조차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뒤 백악관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한마디에 미국의 AI와 방산 라인이 통째로 멈췄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그 소름 끼치는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에서 30년 넘게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죠. 제 인생의 절반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쫓고 한국의 정치 지형을 분석하며 저는 제가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의 그날, 제 30년 경력은 단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집무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늦겨울의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히터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제13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요구안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숫자 확인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이 내던 금액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액수였죠. 트럼프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고지서지. 안 내면 바로 미군 빼는 거야. 한국 놈들 미군 빠지면 하루도 못 버티고 북한한테 먹힐 텐데 14조 원이 아까울까? 집무실 안에 있던 참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위 전략가는 커피를 홀짝이며 농담조로 말하더군요. 대통령님, 한국은 정말 훌륭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카드 넣고 비밀번호 대신 미군 철수만 입력하면 알아서 달러가 쏟아지니까요. 그 농담에 방안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서서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워싱턴의 분위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비밀회의실에서도 국무부의 전략회의에서도 한국은 그저 돈을 더 뜯어낼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 미군은 한국의 생명줄이다. 그러므로 생명줄을 끊겠다는 위협 앞에서 한국은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불변의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펜타곤 복도에서 동료 분석관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윙크를 하며 물었습니다. 로버트, 서울 갈 짐은 쌌어? 이번엔 아주 쉬운 여행이 되겠는데? 가서 서명만 받아오면 끝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국 사람들이 좀 끈질기긴 하지만 이번엔 액수가 너무 커서 당황 좀 하겠지. 그래도 결국은 낼 거야. 걔네가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한국을 보호받는 아이로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접으면 비에 젖어 벌벌 떨다가 다시 우산 밑으로 기어들어올 아이. 그게 우리가 정의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이 오만한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반박 성명도 항해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죠. 우리는 그 침묵을 항복 직전의 공포라고 해석했습니다. 거봐,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 참모들은 신이 나서 다음 단계의 압박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에서 올라온 최신 국방 예산 집행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무언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라라면 국방 예산을 아끼고
외교적 로비에 돈을 쏟아부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언가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었고, 연구소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프로젝트 명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을 다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제 의구심은 금세 무시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은 한국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4조 원을 내지 않으면 미군 2만 8천 명을 당장 철수시키겠다. 전 세계 언론이 비명을 질렀고 한국은 끝났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믿기지 않는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그건 빌려달라는 애원도 깎아달라는 협상안도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내뿜게 만든 아주 짧고 서늘한 메시지였습니다. 대체 한국이 보낸 그 짧은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메시지 한 줄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모든 전략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걸까요? 워싱턴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서울에서 날아온 메시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했습니다. 귀측의 요구안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자립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검토하겠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펜타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독자적인 길? 미군 없이 쟤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장 한국 국방 예산 파일 다 가져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한국의 국방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에 모인 전략가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숫자들이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저 숫자 60조 원이 넘는 건가? 한 장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이미 60조 원을 돌파해 있었습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 캐나다보다 많고 중동의 패자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 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미국산 무기 쇼핑을 줄여왔습니다. 대신 그 엄청난 예산의 대부분을 딱 한 곳에 쏟아붓고 있었죠. 바로 독자 무기 개발이었습니다. 이게 K9 자주포라고? 화면을 보던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K9 자주포. 스스로 달리는 대포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1위.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조 원어치나 계약했다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심지어 나토의 네이티오 회원국들까지 줄줄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사는 거야? 우리가 성능이 더 좋잖아. 저는 보고서 한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주문을 받으면 8년 뒤에나 줄게라며 갑질을 하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배에 무기를 실어보냈습니다.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8년 뒤에 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내 나라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한 그들에게 한국은 구세주였던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우리한테 고치라고 하고
부품도 우리한테만 사라고 강요하죠. 그게 동맹을 통제하는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술 다 가르쳐 줄게. 너희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봐.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조용히 한국의 안보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되고 있었던 겁니다. 로버트, 이거 봐. 링크 K에 링크 마이너스 K라는 게 뭐야? 국방부 장관이 가리킨 화면에는 더 끔찍한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건 전쟁터의 모든 무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미국의 시스템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끄면 한국군은 눈먼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가 14조 원을 요구하며 당당했던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신경망마저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하고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독자적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목줄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한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든 순간 한국은 이미 우리의 급소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산업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치명적인 급소의 정체. 대체 60조 원의 예산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걸까요? 새벽 3시의 펜타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종이컵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국방부 장관은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제가 방금 올린 세 번째 파일 때문이었죠. 그 파일의 제목은 군사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급망 인질 보고서였습니다. 로버트, 이게 지금 사실인가? 한국이 공급을 늦추면 우리 AI 서버가 멈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생소한 용어가 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AI의 뇌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윽박질렀습니다. 우리에겐 엔비디아가 있잖아. 세계 최고의 AI 기업 말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의 HBM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지금 당장 한국이 품질 검사를 이유로 공급을 딱 2주만 늦춰보십시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까지.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긴급 컨퍼런스 콜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통째로 마비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비웃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미래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군 철수라는 70년 전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육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의 열쇠를 금고에 넣고 잠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무서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희귀 금속 공급망 데이터였습니다. 최신 전투기 F-35의 엔진,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정밀 유도 미사일의 탄두. 이 모든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특수 금속 가공 기술의 80%를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미군을 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국은 보복을 선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납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짧은 메일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F-35 생산 라인은 멈추고 우리 해군의 군함들은 수리를 못해 항구에 묶여 있게 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한국을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질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14조 원을 뜯어내려던 오만한 계획은 이제 미국 경제와 안보를 통째로 날려버릴 자폭 스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의 화를 돋우지 않고 이 협상을 마무리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역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와 반도체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온 사람들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목줄을 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협상장에 나타난 한국 대표단이 미국 측 수석 대표에게 건넨 의문이 사진 한 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악관의 공포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4조 원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던 호기로운 목소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을 막을 것인가라는 비명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 같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조용히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서울의 거리, 그 위에서 깡통을 들고 서 있던 아이들. 1인당 소득 67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던 나라. 세계의 기자들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웃던 그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00년이 아니라 단 70년 만에 기적을 썼습니다. 아니,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설계였습니다. 로버트, 들어왔나? 문이 열리고 국방부 장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한국에서 날아온 첩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한국의 조선업 데이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고서에는 믿기지 않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이상.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바로 미국 해군의 군함 정비해마로 능력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이 쇠퇴해 우리 군함이 고장나도 고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수리에만 몇 년씩 걸리는 게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최첨단 함정을 뚝딱 고쳐내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군함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를 알겠군.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들수록 우리 해군력이 약화된다는 뜻이야. 한국이 정비를 거부하면 우리 이지스함들은 항구에서 녹슬어 갈 테니까. 저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놓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강해지는 DNA를 가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금반지, 돌반지를 꺼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돈 몇 푼으로 협박하는 게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순간 제 모니터에 협상장으로 향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냥꾼 같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남의 설계도를 보고 무기를 만들던 나라가 이제 자신들의 설계도로 세계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미국이 안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반도체로 전 세계의 뇌를 장악하고 조선업으로 바다의 길목을 쥐었으며 방산 기술로 스스로의 몸을 지킬 갑옷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던 건 우리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 말에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줘야 할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기술과 안보를 구걸해야 할 새로운 거인이었습니다. 드디어 협상 당일,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려는 순간 한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서류가 아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한 기술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그 사진 속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14조 원의 청구서를 단숨에 태워버린 걸까요? 서울의 협상장 테이블 위 14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미국의 서류 옆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포신 옆에서 땀을 닦는 한 중년 남성이 활짝 웃고 있었죠. 미국의 수석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창원의 방산 공장에서 22년째 포신을 닦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22년 전 그는 미국의 설계도를 보며 나사 하나 조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우리가 직접 만든 설계도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완성합니다. 당신들이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던 이 나라의 진짜 엔진이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로만 분석했던 한국의 진짜 정체가 그 사진 한 장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늘 한국의 GDP와 국방 예산이라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밀어올린 건 50도 넘는 중동 사막에서 빌딩을 세우고 영하의 날씨에 조선소에서 불꽃을 튀기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눈물 젖은 외화, 70년대 여공들이 잠을 쫓으며 돌렸던 재봉틀 소리. 그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만든 겁니다. 한국 대표가 서류 한 장을 더 밀어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날을 대비해 스스로를 단련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미국의 AI 산업이 멈추고 우리가 정비를 거부하면 미국의 군함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14조 원? 그 돈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미래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미국 수석 대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전쟁도 못 치를 판이라니. 저 로버트 앤더슨은 그날 밤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지갑을 열려다가 우리의 목숨줄이 그들에게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협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4시간 뒤 백악관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새로운 명령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외교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조 원을 내라던 미국의 호통이 단 한마디에 완전히 굴복 선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백악관이 내린 새로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던진 결정적인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3월 15일 새벽 2시 워싱턴 백악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죠. 한국과의 정면 충돌 시 미군 현대화 사업 및 AI 국가 전략 전체가 붕괴함.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던졌던 14조 원의 청구서는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매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한국의 HBM 반도체가 끊기면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마침내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협상팀에 전해 14조 원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한미동맹의 수직적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로 타전했습니다. 작전명 현금 인출기 폐기.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라. 몇 시간 뒤 서울의 협상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그토록 고집하던 14조 원 청구서를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주 얇은 하지만 무게감 있는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님,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표의 목소리는 이전의 고압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한 부탁에 가까웠죠. 그 제안의 핵심은 동맹의 재설계였습니다. 돈을 더 내라는 요구 대신 한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차세대 무기에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넣어달라는 뜻이었죠. 이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빌려 쓰기 위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는 가만히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조건으로 세계 최강국과 거래하는 당당한 갑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태평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맡았을 때 그들은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이긴 걸까, 진 걸까?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이 허망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야.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거지.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아야 해. 한국을 건드리는 건 전 세계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승리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날 밤, 한국의 기술자가 저에게 건넨 마지막 말. 그 한마디가 제 30년 분석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전략적 요충지나 북한을 막는 방패로만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그 마지막 밤, 22년차 기술자가 제게 건넨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술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남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한과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1953년 전쟁이 멈춘 직후에 한국은 국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순위가 낮았습니다. 미군 부대 뒤에서 흘러나오는 잔반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버티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 한국의 60조 국방 예산을 주무르고 세계 1위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주역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 속에서 1960년대 독일 탄광으로 떠났던 광부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하 1200m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그들이 캔 것은 석탄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독일 병원에서 시신을 닦으며 모은 돈은 한국의 첫 번째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70년대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건설 현장을 지켰던 아버지들의 땀은 포항의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죠. 로버트, 이걸 봐. 이건 기적이 아니야. 지독한 인내의 결과물이지. 제 곁에서 파일을 함께 보던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였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이 오늘날 미국의 14조 원 협박을 비웃는 강력한 기술의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내 손에 익은 기술과 내 머릿속에 든 설계도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심장을 쥐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돈이나 바치는 나라로 보이나? 라고 말이죠. 67달러의 아이들이 3만 달러의 부모가 되어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존심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자주포의 사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의 집적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5천만 국민의 단단한 결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끝났어도 제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며 분노하는 그들에게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진 이 거대한 반전극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명심해야 할 소름 끼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제 집무실 창밖으로 성급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비밀 분류가 해제된 한미방위비 협상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14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미 차세대 기술 및 안보 동맹 선언이라는 묵직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분석관 인생에서 제가 본 가장 경이로운 서류였습니다. 로버트, 결국 백악관이 항복 문서를 쓴 거나 다름없군. 동료 마이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마이클. 이건 항복이 아니야. 우리가 드디어 진짜 거인을 알아본 거지. 우리는 70년 동안 한국을 우리 발밑에 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어느새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줄 만큼 자라 있었던 거야. 실제로 협상 결과는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더 내는 대신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인공지능 드론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 무기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이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며 한국의 미래 지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67달러의 빈국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로 전 세계의 뇌를 장악하고 조선업으로 바다의 길목을 쥐었으며 이제는 우주와 양자 컴퓨터 분야까지 넘보고 있죠. 로버트, 자네는 한국이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보나?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구걸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야.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와 손잡아달라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되겠지. 14조 원의 청구서를 찢어버린 건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설계도로 지구를 넘어 우주의 지도까지 다시 그리려 할 걸세. 저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사진 한 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원 공장의 그 기술자, 22년 동안 포신을 닦으며 이제는 우리 설계도로 만든다며 웃던 그 남자의 손. 그 굳은 살 박인 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핵무기이자 그 어떤 나라도 뚫을 수 없는 철갑방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동맹을 선택하며 세계의 규칙을 직접 만드는 나라입니다. 14조 원의 협박을 이겨낸 건 무기가 아니라 7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5천만 국민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게 아니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워싱턴의 패배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위대한 거인의 귀환,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할 새로운 100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4조 원의 청구서를 당당히 거절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저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만의 설계도를 그려나가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며 희망입니다. 코리아 모먼트는 앞으로도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